다음은 정보 전달적인 글입니다. 설명문은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 사실, 지식, 원리, 개념 등에 관하여 글쓴이가 알고 있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글을 말합니다. 설명문의 특징, 사실 그대로 풀이하여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객관성입니다. 그 다음 대상을 알기 쉽게 풀었어야 합니다. 평이성이죠. 자, 일정한 순서와 논리에 따라 쓰는 체계성을 갖춘 글이고요. 자, 의미 전달이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성입니다. 설명문의 구성, 자, 3단 구성을 취합니다. 머리말, 분문, 맺은말인데요. 머리말에서는 설명할 대상, 배경, 동기, 목적 등을 제시합니다. 분문에서는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사실과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는 단계입니다. 맺은말에서는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며 마무리 짓는 단계입니다. 자, 설명문의 기술 방법. 의견이나 주장은 추상적 진술이고요. 그 다음 추상적인 진술에 대하여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문단은 구체적 진술, 주요문단은 추상적 진술 혹은 일반적 진술이라고 합니다. 설명문의 독해 유령, 머리말 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다. 본문 부분에서 각 문단의 요지를 바르게 간추리면서 문단의 연결관계에 유의한다. 핵심어, 중심 문장, 주제 등을 찾아낸다. 그리고 설명 방법을 파악하고 글 쓴 의도를 파악한다. 설명 방법 우리 배웠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설명 방법? 설명문을 읽을 때는 항상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설명 방법에는 시간성을 중시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동태적 설명. 시간성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을 정태적 설명이라고 하죠. 시간성을 고려한 동태적 설명 방식은 뭐가 있었죠? 과정, 그죠? 그 다음에 인과가 있었죠. 그다음에 서사도 있겠네요, 그죠? 이들 방식은 모두 시간성이 고려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성이 고려되지 않는 방식, 정의, 또 비교와 대조, 분류와 분석, 예시, 비유, 이런 것들은 모두 정태적 방식입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분류는 구분과 분류로 다시 나눠진다고 했죠.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나누는 걸 구분,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묶는 걸 분류,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합해서 그냥 뭐라고 한다? 분류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분류와 분석은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분류와 분석은 어떻게 달라요? 분류는 종류별로 나누는 걸 분류라고 하고요. 분석은 구성요소로 쪼개는 걸 분석이라고 하죠, 그죠? 구성요소로 나누면 분석, 종류로 나누면 분류. 그래서 설명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어떤 설명 방식이 사용되는지를 꼭 파악하면서 판단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설명문을 쓰는 요령, 원칙적으로 글쓴이의 짐작, 상상, 견해, 주장 등을 쓰지 않고 사실대로 씁니다. 자,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그림만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합니다.
설명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딱딱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설명문은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글이에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핸드폰을 사면 제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품 사용 안내서, 그쵸? 제품 사용 설명서 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글이 다름 아닌 설명문인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약을 하나 사 먹어도, 그죠? 약 안에 약과 함께 뭐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약 복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뭐 성인은 하나를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청소년은 뭐 몇 알을 먹고, 하루에 몇 알 이상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또 약효는 어떻고, 부작용은 어떻고, 이게 다 설명서예요. 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기 월미도에 가면, 월미도 공원에 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내판 있죠. 그쵸? 안내판. 시설 안내판. 그죠? 이거 시설 안내판도 다 뭐예요, 여러분? 설명문입니다. 정부 전달적인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당연히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제품 사용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객관적인 사실, 그죠? 객관성에 맞춰 써야죠, 그죠? 약복용 설명서를 하는데 여러분 주관적인 견해를 담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당연히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해야죠, 그죠? 안내판도 마찬가지겠고요, 그죠? 그죠?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내판에는.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 사람이 보는 글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 사람이 보는 글이니까 이게 제품 사용 설명서는 일반인들, 그 제품을 산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끔 쓰는 글이에요. 그죠? 약 복용 설명서는 제약 또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그죠? 읽을 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야 돼요? 쉽게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평이성이 특징인 거예요, 설명문은.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한 글이 바로 설명문이다.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이 기본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글의 요건을 뜻하죠. 통일성 있게 써야 되고, 문장이 간결 명료해야 하고, 지나친 수식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자, 문장과 문장의 접속이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기행문입니다. 자, 기행문. 여행 중에 보고 듣고 겪은 사실과 그에 대한 감상을 여정에 따라 쓴 글입니다. 기행문의 특징, 체험과 감상을 내용으로 하는 수필의 한 형식입니다. 넓은 의미의 수필입니다. 그 다음 호기심과 새로운 발견이 중심입니다. 또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대부분 여정에 따른 순차적 구성, 그러니까 시간적 구성과 장소의 이동에 따른 구성을 같이 취하는 추보식 구성이 일반적이죠. 자, 근데 이제 구성 형식에 일정한 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글쓴이에게는 여행의 정리, 읽는 이에게는 여행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안내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행문에는 실용적 기행문이 있고 예술적 기행문이 있습니다. 보고문 등과 같이 학술적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용적 기행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같은 글은 이제 감상을 위주로 한 예술성이 드러나는 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행문의 구성 요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행문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바로 여정, 시간적, 공간적, 여행의 순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견문, 여행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감상, 자, 생각이나 느낌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기행문의 짜임, 이제 출발, 그 다음에 여행, 귀로, 이렇게 3단 구성을 취합니다. 기행문에 많이 쓰는 구성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 구성 방식과 공간적 구성 방식,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추보식 구성 방식을 씁니다. 그 다음에 기행문에 주로 사용되는 표현 방법입니다.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는 서사 방식과 그 다음에 대상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자세하게 그려서 전달하는 묘사의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기행문을 쓰는 요령입니다. 출발 동기, 출발 당시의 상황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또 노정을 밝히되 너무 상세하게 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사실을 진실성 있게 묘사해야 되고요. 여행지에서 느끼는 객창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색, 지방의 특징 등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현재형 문장을 쓰면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나 시조 등을 삽입하면 독자에게 감흥을 줄 수 있습니다. 제목은 여행한 곳의 지명을 붙여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 전기문입니다. 역사상 업적을 남기거나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만한 인물의 생애, 언행, 성품, 업적 등을 기록한 글을 말하는데요. 이런 전기문의 특징은 자, 서사성을 갖습니다. 즉, 여러분 서사가 뭐라고 했어 아까? 서사는 자, 어떤 인물과 그 인물과 관계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서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기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서사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인물, 위인.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인이 행한 사건. 그것이 시간적 순서대로 서술되잖아. 그래서 전기문의 주요 전달 방식은 서사입니다. 그래서 서사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 다음, 사실성입니다. 일반적인 문학작품과는 달리 실제적 인물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 사실성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인물의 위대한 점이나 훌륭한 점을 본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교훈적 성격을 갖습니다. 사실적인 기록이지만 사실의 전달과 더불어 정서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학성도 같습니다. 전기문의 종류, 일반적인 전기죠, 그죠? 어떤 개인의 언행, 업적, 생애 등을 다른 사람이 일대기 형식으로 기록한 글을 말합니다. 반면 자서전입니다. 자기가 쓴 전기를 말하죠. 보통 이 자서전은 자기 생의 일부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서전 중에서 자기 생의 일부를 쓴 글을 뭐라고 그래? 회고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서전 중에서 자기 생의 일부를 쓰는 글을 회고록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재임 기간을 쓰는 대통령의 회고록, 그렇죠? 그 대표적인 회고록이죠. 대통령의 회고록. 그 다음 이제 평가,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는 전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평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 열전이 있습니다. 열전은 여러 사람의 전기를 한데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삼국사기 열전 같은 게 여기 해당되겠죠? 그 다음 전기문의 구성요소, 인물과 사건, 배경, 그리고 자, 비평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전기문은 대개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특정한 시기를 부각시키는 집중적 구성도 있습니다. 전기문을 쓰는 요령, 인물에 대한 내용 중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인물이 살았던 시대와 사회적 배경을 함께 서술해 정확한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업적과 관련된 동기, 과정 등이 자세히 제시되어서 교훈과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기문을 읽을 때는 시대성을 이해해야 하고요. 환경, 인물, 활동과 업적 등을 알고 있어야 더 쉽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정보 전달적인 글의 독해, 실제입니다. 먼저 건축과 동양 정신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독서의 단계에서 훑어보기 단계가 있었죠. 그렇죠? 훑어보기. 즉 제목과 목차를 가지고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기 단계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목을 뭘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내용을 알 수가 있어. 즉 자, 건축을 주제로 하는데 그죠? 동양정신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봐. 서양은 그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죠. 그죠? 서양의 건축가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반면 동양의 건축가는 자연을 뭘로 봐요, 여러분? 자연을 조화의 대상으로 파악하죠, 그죠? 그게 동양의 건축가, 서양의 건축가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글은 현대 건축이 나아갈 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여러분?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 정신을 찾고 있는 글일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그쵸? 예. 자, 건축가 동양 정신입니다. 김수근, 대표적인 건축가죠. 한국 최고의 건축가라고 평가받는 분입니다. 보겠습니다. 현대인에게 비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인류 문화의 존속 여부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므로 왜 이것이 건축에서도 문제가 되어야 하느냐고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다. 여기 어떤 전개 방식 쓰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자, 현대인에게, 현대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환경 문제죠, 그죠? 그러면은 건축은 현대인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럼 건축에서도 현대인에게,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라고 한다면 현대인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 건축에서도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하다?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걸 무슨 전개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연역적 전개 방식 쓰고 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당연히 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환경이 고려되어야 된다, 그렇죠? 예. 환경이 고려된 건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환경이 고려된 건축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동양 정신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내용일 겁니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환경 문제에 관하여 책임감 있는 건축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중심 화제입니다. 환경 문제에 관한 책임감 있는 건축의 필요성. 즉, 인간의 필요로 하는 생활 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건축이 어떻게 하면 자연 환경의 균형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느냐를 문제로 삼아야 된다. 여기 또 어떤 전개 방식이 있었냐면 봐봐, 여러분. 자, 건축은 인간의 생활, 인간 생활의 편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인간 편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뭐도 만족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자연 환경과의 균형을 파괴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환경과의 균형을 지켜야 돼. 그죠? 이 두 개가 합해져야만, 그죠? 이 두 개가 모두 만족돼야만 이게 이제 올바른 건축이 되는 거죠, 그쵸? 그죠, 여러분? 결국은, 자, 보세요, 여러분. 건축은 인간 생활의 편리를 추구해야 된다. 아니다. 자연 환경과 균형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뭐야? 올바른 건축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현대의 건축은 뭐가 돼야 된다고? 인간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연 환경과의 균형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이게 올바른 건축이 나갈 길이다. 바로 뭐야, 여러분? 무슨 방식 쓰고 있는 거예요? 정반합의 방식. 오케이. 변증, 법적, 내용 전개 방식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간의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면서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축이 필요하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공간 설계를 하는 건축가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그러한 가치 추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건축가의 가치관, 사고방식 또는 공간 개념에 관한 문제가 된다. 어떤 공간 개념이 한 건축가의 생각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공간 설계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올바른 건축, 그죠? 자연 환경과의 균형을 추구하는 올바른 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축가에게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건축가가 어떠한 공간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잖아. 다시 한번. 인간 생활의 편리도 추구하면서 자연 환경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죠? 자연 환경과의 균형을 맞추는 이 올바른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가가 뭘 가져야 된다고? 일정한 공간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죠? 공간 개념. 자,
그럼 이제 그 내용 봐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앞에 서론이니까, 서문이니까, 그죠? 서문에서 중심화제 제시했잖아. 뭐가 돼야 돼, 여러분? 인간 생활의 편리와 자연환경과의 균형을 만족시키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건축가에게 밀정한 공간 개념이 요구된다, 그죠? 그럼 이제 본문에서는 뭘 해야 돼? 건축가에게 필요한 공간 개념이 뭔지를, 그죠?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겠지, 그죠? 예. 자, 보겠습니다. 건축행위라는 것은 자연 환경을 인간의 생활 환경으로 고쳐가는 행위라고 할 수도 있다. 물질 문명의 발달은 계속된 적극적인 건축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더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요구해온 사람들에게 건축은 아무 거리낌 없이 건축 행위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팽창 위주의 건물 행위가 무제한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에 부딪히게 되었다. 왜? 자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인간의 요구 조건만이 아니라 자연의 필요 조건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새로운 공간 설계를 원하는 고객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건축행위가 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는 것도 생각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야기되는지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가는 자신이 만든 건축이 어떤 그 물질 문명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지도 생각해야 되지만 반대로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고려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과학자의 자세도 마찬가지잖아.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인류의 그 어떤 인류 생활에 어떤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연구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도 생각하고 과학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노벨은 자신의 연구 결과가 문명의 발달이라는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결국은 또 뭐예요, 여러분? 그 폭탄, 그죠?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발명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문명도 발달시켰지만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인류 살상의 무기로도 활용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과학자나 건축가나 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활동이 어떤 긍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을지도 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건축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네거티비즘이라고 그래. 네거티비즘적 사고가 필요하다. 건축가는 자신의 건축행위가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생각, 즉 네거티비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건축가에게 필요한 사고는 네거티비즘적 사고다. 그 다음, 윤리적으로 공간 설계는 그 제한된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공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설계의 결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어떤 공간 설계가 이 설계가 이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이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부 사람과 바깥 사람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 설계가 돼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 통합 공간 설계다. 통합 공간 설계. 이게 아까 봐봐, 여러분. 인간 생활의 편리와 자연 환경과의 균형을 추구하는 건축가가 지녀야 할 공간 개념 첫 번째 1번 바로 통합 공간 설계입니다. 즉 건축가는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간 설계를 해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건축가가 어떤 설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 그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뭘 짓겠어요? 뭘 하겠어? 똑같이 혜택을 보기 위해 또 다른 공간 설계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또 다른 공간 설계를 하면 그만큼 자연 환경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간 설계를 똑같이 하면 그만큼 자연 환경이 훼손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어떤 공간 설계가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모두 만족스럽다고 한다면 굳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공간 설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건축가는 어떤 공간 개념을 가져야 된다? 통합 공간 설계, 공간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통합공간 설계, 즉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간 설계, 이게 어떤 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이 통합공간 설계일까? 자, 요즘은 여러분 아파트를 설계하잖아요. 요즘 아파트는 조경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죠? 이제 공원 같아요, 여러분. 아파트에 막 그죠? 한 공원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막 호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잔디밭도 있고 조형물도 있고 막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요즘 아파트는. 근데 여러분 봐봐. 그렇게 아파트를 설계해놓고 조경을 잘 해놓고 아파트 주민만 보겠다고 여기다 담을 쫙 쌓아봐. 이렇게. 못 들어오게. 이렇게. 그럼 이거는 그 아파트 내부의 사람들에게는 만족감을 주지만 이 아파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럼 여기다 또 이 사람들도 뭐 하겠어, 또? 자기들은 또 짓겠지,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즘 아파트는 담이 없어요. 아파트 중에 담이 있는 아파트 요즘 그죠? 최근 아파트는 여러분 담이 없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그 아파트의 조경시설을 향유할 수 있게끔 공간 설계를 하죠. 무슨 공간 설계? 통합 공간 설계입니다. 자, 다 같이 좋은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통합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은 하나의 건물 안에 있는 공간들이나 건물들 사이의 공간들 또는 도시 공간 전체와 인간의 생활 공간 전체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이러한 공간 개념을 시로서 표현해 준 사람이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였다. 담장 손길이라는 그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담을 쌓기 전에 나는 알고 싶군요. 내가 무엇을 쌓아드리거나 무엇을 쌓아 막는지를. 자, 여러분. 우리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웃집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담을 한번 쌓아보세요. 이렇게 담을. 자, 담을 쌓으면, 자, 이게 단순히 담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결국은 우리 집과 이웃집 간에 뭐예요, 이게 담이? 우리 집과 이웃집 간에 단절이겠죠, 그렇죠? 단절입니다, 단절. 단절. 그래서 담을 쌓기 전에 알고 싶군요. 내가 무엇을 쌓아드리거나 무엇을 쌓아막는, 즉 뭐야, 담을 쌓는 순간 이웃과의 단절을 쌓는 것이고, 그죠? 이웃과의 교류를 막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내가 해를 끼치게 될 것인지를, 무언가 담장을 실어가는 게 있겠지요. 그것이 무너지길 바라는 것이, 이때 담장은 뭐라고 여러분? 이웃 간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요걸 담을 허문 무슨 공간? 담이 없는 공간 무슨 공간? 담이 없는 공간 무슨 공간? 통합 공간, 그죠? 그래서 통합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러나 인간은 담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앞의 담과 이 두 번째 담이 좀 다르네. 앞의 담은 어떤 담이었어요, 여러분? 이웃 간의 단절을 타는 담이지만, 그쵸? 그죠? 인간은 담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때 담은 뭐예요, 그럼? 이때 담은 그러니까 인간은, 그죠? 인간은 최소한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담, 그죠? 그러니까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때 담은. 최소한의 사생활.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존엄한 존재잖아. 그쵸?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이웃과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담을 여는 것은 좋지만 가장 어떤 인간의 내밀한 모습, 이런 모습들은 감추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최소한 담을 쳐줘야 되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담이 없이 살 수 없다 해서 이때 담은 이제 최소한의 어떤 사유 공간, 그죠? 예, 사생활이 보존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프로스트는 또한 위에서 인용한 시에서 두 집 사이에 있는 담장을 손질해야 한다는 이웃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다.
좋은 담장은 좋은 이웃을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좋은 담장은 뭐야, 여러분? 이때 좋은 담장은 이웃 간의 통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개인적 사유 공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담. 그죠, 여러분? 그게 좋은 담이겠지. 알겠어요? 자, 인간은 누구나 사유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가 현재의 수준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전체 생활 공간을 고려한다면 개인의 사유 공간은 적정 공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유 공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대신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면서 사유 공간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공간 설계. 두 번째 공간 개념. 건축가가 가져야 할 두 번째 공간 개념입니다. 무슨 공간? 공유 공간입니다. 자, 공유 공간 설계는 사유 공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설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공간이 되겠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봐봐. 한 집이, 그죠? 이렇게 개인 마당을 두면 좋죠, 그죠? 그쵸,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개인 마당을 두려면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 또 뭘 두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이렇게 개인 마당을 두고 싶겠죠, 그죠? 그죠? 이 사람도 또 그죠? 자기의 개인 마당을 두고 싶겠고. 근데 공간은 여러분 한정되어 있다, 그죠? 한정되어 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여러분? 공유 공간을 설계하자. 즉 가운데다가 뭐 하자? 공동의 마당을 이렇게 두면 되잖아, 그죠? 그죠? 공동의 마당을 두면 이게 이제 무슨 공간? 이게 공유 공간이 되는 거죠. 공유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가가 이렇게 있어요. 주택가 막 집들이 이렇게 있고, 그죠? 요 가운데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거 무슨 공간? 공유 공간, 그죠? 또 이제 주택가 가운데 작은 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런 데 많죠, 그죠? 이게 다 무슨 공간? 공유 공간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의 공간을 독점함으로써 나에게 편리한 점도 많겠으나 그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치?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아까 그게 무슨 사고? 무슨 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무슨 사고? 아까 네거티비즘적 사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네거티비즘적 사고의 일환으로 자, 통합 공간 설계, 공유 공간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알겠죠, 여러분?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자가 미리 생각한 공간의 기능만을 배려한 공간 설계가 문제가 되어야 된다. 잘 봐. 설계자가 미리 생각한 공간의 기능만을 배려한 공간 설계가 문제래. 조금 어렵지, 그치? 자, 조금 더 읽어볼게. 그처럼 제한된 기능만을 만족시켜주는 기능주의적 설계일수록 역기능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처음에 요청했던 기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거나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됨으로써 새로운 기능이 요청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기능적으로 애매하면서도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설계자가 어떤 특정한 목적, 특정한 기능으로 제한된 공간 설계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공간 설계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왜? 나중에 여러분 그 기능, 그 목적이 사라지면 그 공간 설계는 어떻게 돼? 필요 없는 공간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해야 돼? 애매하게 다양한 목적이나 다양한 기능으로 전용될 수 있는 애매한 공간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 옛날에 이렇게 달동네, 이제 그 달동네가 있었어요, 그죠? 달동네. 집들이 막 빽빽하죠, 그쵸? 이 달동네는 집이 너무 좁으니까
집이 너무 좁으니까 개인 그 주택별로 화장실을 둘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만들어줘요, 여러분? 공용 화장실 이렇게 만들어줘요. 공용 화장실. 달동네 같은 데 가면 이제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 자. 근데 봐봐, 여러분. 만약 이 공간 설계를 할 때 얘를 공용 화장실로 딱 목적을 제한해서 하나의 목적만 가지게, 하나의 기능으로 한정시켜서 공간 설계를 하잖아? 그럼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서 여기를 이제 개발하게 돼. 그죠? 이사도 가고, 이렇게 이사도 간단 말이야, 이제. 그리고 아파트 들어서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집들이 이제 여유가 생겨, 이렇게. 그죠? 여유가 생기면서 집집마다 이제 뭐 안에다 뭘 들여놓기 시작해? 집집마다 이제 개인 화장실을 이렇게 들여놓기 시작하지, 그치? 이렇게. 그죠, 여러분? 집집마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그죠? 더 이상 달동네가 없어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개인 화장실을 갖기 시작해. 그럼 이 화장실은, 공유 화장실은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게 되지, 그치? 근데 애초부터 어떤 목적으로 설계했어요, 여러분? 애초부터 하나의 목적. 화장실의 목적으로만 설계하면 이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 없는 공간 설계가 되는 거예요. 아무 쪽에도 쓸데없는 곳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설계를 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능적으로 애매하게 설계하면 이게 화장실이 쓸모 없어지면 다른 걸로 뭐 할 수가 있어요? 애매하니까. 다른 걸로 탈바꿈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설계를 하자는 얘기야. 기능적으로 애매한 설계.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공중전화 부스 있어요. 공중전화 부스.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 아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공중전화 부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 공중전화 부스를 생각해봐. 만약 이거를 공중전화 부스 용도로 딱 하나의 목적으로만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은 20년이 지난 지금 공중전화가 뭐가 필요해? 아무 필요 없죠. 그치? 그죠? 그러면 이거 다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다. 이거 다 뭐야? 쓰레기가 되는 거지. 그치? 쓸모없는 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기능적으로 애매하게 설계했으면 그 공중전화를 떼고 여기다 이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다른 걸 놓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심장 제세동 박동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쵸? 네. 아니면 뭐 현금 뭐 인출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죠? 이렇게 이제 기능적으로 바꿔 쓸 수 있으면 좋잖아. 그쵸? 그런 공간 설계가 뭐라고? 기능적으로 애매한 공간 설계.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한 애매한 공간 설계를 뭐라고 그래? 그 밑에 보면 기분 공간이라 그래. 기분 공간. 자, 왜 기분 공간이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감정,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 또는 다양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야. 그렇죠? 왜? 애매해서. 그래서 무슨 공간 설계라고 한다? 기분 공간 설계라고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공간 설계.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의 기능과 형태에 관한 네거티비즘적 사고가 시사하는 또 한 가지 개념은 구조적인 가변성이나 유연성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공간의 구조가 기능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어머니의 자궁이 태아가 성장해감에 따라 커져가다가 해산 후에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공간을 말한다. 그런데 공간 자체의 구조가 기능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네거티비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공간이 구조상으로 변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공간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어머니의 자궁이 커져감에 따라 신체 내의 다른 공간들은 거기에 적응해서 그 구조를 변화시켜가듯이 외부 공간을 침범하는 공간 확장을 최소로 줄이면서 하나의 내부 공간을 확대시킬 수도 있고 또 다시 축소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가변성이 네거티비즘적 사고가 필요라는 것이다. 자, 이제 봐봐요, 여러분. 아까 세 번째 무슨 공간? 기분 공간 설계. 구조적으로 애매해서 다양한 기분이 드는 설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공간 설계? 자, 어머니의 자궁처럼
구조적인 가변성이 있는 공간 설계라고 해서 자궁 공간이라고 해요. 유연성, 가변성이 있는 공간 설계, 이걸 자궁 공간 설계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궁 공간 설계. 자. 학교 교실이요. 학교 교실이 보통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한 70명씩 들어갔었어요. 정원이. 저희 때만 해도 70명. 65명에서 70명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한 반이.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저희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가보니까 30명이 채 안 돼요, 여러분. 많아야 30명입니다. 자, 근데 봐봐. 만약 교실을 구조적인 가변성이 없는 설계를 했다고 하면 보세요. 65명, 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설계를 처음에 하잖아요, 여러분. 시멘트로 벽을 쌓아놓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시멘트 벽은 어떻게 구조적인 가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65명, 70명이 들어가게 설계를 하잖아? 그럼 지금 30명밖에 없으면 이 나머지, 여기, 이 앞에만 학생들이 앉아있고 나머지는 텅 비어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공간 설계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구조적으로 가변성이 있는 공간 설계, 즉 자궁궁처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이런 공간 설계를 하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멘트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신축성이 있어서 이걸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으면 이걸 줄이면 되잖아, 그렇지? 공간을 이렇게 줄이는 거야, 이렇게 줄이고. 나중에 학생이 늘어나면 늘리고, 그렇죠, 이렇게. 파티션 같은 거죠, 그렇죠? 파티션. 그게 이제 무슨 공간 설계? 자궁 공간 설계죠. 여러분들 교복 예전에 입었었잖아요. 교복.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교복을 맞췄어. 자, 근데 봐봐,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남자인데 교복을, 얘 지금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150cm였단 말이야. 150cm 정도 됐어요. 그럼 이 150cm에 딱 맞춰서 옷을 맞춰주면 얘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또 맞춰야 돼, 그렇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또 맞춰야 돼, 그죠?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한 중학교 3학년 되면 한 170 정도가 될 텐데, 그럼 170cm에 맞춰서 옷을 맞춰줘? 그럼 애가 바보가 되지, 그치?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아빠 옷 입고 온 것 같고 이러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 가변적인 교복 설계를 하면 되잖아, 그죠? 기억날 거야. 이렇게 지금 보니까 바지도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 이렇게 늘릴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도 이렇게 조절이 되더라고. 허리도.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크면 이렇게 늘려서 입고, 그죠? 작을 때는 이렇게 작게 입고, 이렇게. 그게 이제 구조적인 가변성이 있는 설계가 되겠죠.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중학교 1학년 교복, 2학년 교복, 3학년 교복이 각각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가변적으로 설계하면 1학년, 2학년 크면서 계속 입을 수가 있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학교 교실을 여러분 구조적으로 가변성이 없게 설계하면 30명이 들어갈 때 쓸 교실, 40명이 들어갈 때 쓸 교실, 50명이 들어갈 때 쓸 교실 각각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변적으로 설계하면 40명이면 조금 더 늘려 쓰고 50명이면 조금 더 크게 쓰고, 그렇죠? 이렇게. 그게 무슨 설계? 가변적 설계. 무슨 공간? 자궁 공간 설계. 오케이,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런 공간 설계, 이런 공간 개념을 지배하는 사고는 다 무슨 사고다, 여러분? 네거티비즘적 사고다. 알겠죠? 다 어디서 온 거다? 피해를 주지 말자. 알겠죠? 부정적인 것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이 네거티비즘적 사고를 바탕으로 어떠한 공간 개념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 통합 공간, 공유 공간, 기분 공간, 자궁 공간 설계를 가져야 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네거티비즘적 사고, 즉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이 네거티비즘적 사고가 바로 결국은 동양 정신의 일환인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찾아서 여기 각각의 설계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공간 설계 당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봐봐.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학교. 근데 학교는 학교 교실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여러분? 체육관이 필요해요, 체육관. 그렇죠? 체육관. 그래서 여기다 체육관을 딱 친다, 체육관을. 근데 체육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뭐도 필요하지? 강당도 필요해, 강당. 그럼 여기다 강당을 딱 친다, 그치? 그죠? 강당을. 근데 여러분, 체육관은 체육할 때만 필요하고 강당은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만 필요하잖아.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하나의 공간을 설계한 다음에, 응? 평상시에는 뭘 쓰고 여러분? 체육시설로 쓰고, 그 다음에 학교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체육시설을 치우고, 그죠? 치우고 거길 뭘로 쓰는 거야? 강당으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 체육관에다가 농구 골대를, 그죠? 농구 골대를 이렇게 해서, 농구 골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여기다 시멘트로 해가지고 막 시멘트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구조적인 가변성, 이게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게, 그죠? 요즘은 이렇게 해서 바퀴 달려가지고 이동식, 그죠? 이동식 그 골대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동식 골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놓고 체육관을 쓸 때는 이동식 해서 이제 농구 코트로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강당으로 쓸 때는 여기다가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창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걸 집어넣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는 뭘 쓰고 이제 강당으로 쓰고, 그렇죠? 그죠, 여러분? 또 그랬다가 다시 또 어떻게 여러분 체육할 때는, 그죠? 다시 끄집어내서 또 여기 설치해가지고 또 뭘 쓰고 농구 굴대를 쓰고, 이렇게, 그죠? 처음부터 여기는 체육관 딱 하나의 용도, 여기는 강당 이렇게 딱 하나의 용도로만 한정시켜 놓지 않고 체육관인 듯 강당인 듯, 그죠? 강당인 듯 체육관인 듯 이렇게 설계하면 체육관으로 쓸 수 있고 강당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무슨 공간 설계? 무슨 공간 설계? 기본 공간 설계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용도로 한정짓지 말란 얘기야. 알겠어요? 다양한 기분이 들게 설계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축구 경기, 여기 봐봐, 여러분. 자, 종합운동장이 있어요.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은요,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고요? 이렇게 운동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죠, 여러분? 트랙이 있어요. 트랙, 그죠? 이게 종합운동장이죠, 그렇죠? 이렇게 트랙, 이렇게 종합운동장, 이런 걸 종합운동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관중석이 있지, 이렇게 관중석. 근데 이 종합운동장은 관중석과 이 운동장,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이죠. 이 경기장이 너무 멀어서 관중들이 뭔가 이렇게 좀 그 축구 경기를 실감나게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 그러면은 옆에다가 축구 전용 경기장을 짓는 거야, 이렇게. 왜? 축구 전용 경기장은 육상 트랙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장하고 여기다 바로 뭘 붙이는 거예요, 이제? 바로 관객석을 딱 드는 거죠. 그럼 이제 축구 전용 경기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뭐 필요하고? 종합경기장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지? 축구 전용 경기장 또 필요하잖아.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래. 요 관객석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설계하는 거야.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종합 경기를 쓸 때는 이렇게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축구를 쓸 때는 요걸 이렇게, 요 육상 프로그램 필요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와, 이렇게 쭈쭈쭈쭈쭈 끌고 나와, 그죠? 이렇게 끌고 나와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여기다. 얘도 끌고 나와서 여기다 붙이고, 끌고 나와서 여기다 붙이고, 그렇죠? 이렇게 붙이고. 그랬다가 축구 끝나고 이제 종합 경기를 쓸 때는 다시 밀어내면 되지, 그렇죠? 밀어내서 쭉 뒤로 밀고 해서 종합 경기장을 쓰고. 처음부터 축구 경기장! 이렇게, 그죠?
종합경기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구조적으로 늘어났다가, 그죠?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이런 설계를 하면 경기장으로 종합경기장과 축구경기장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설계, 그죠? 이런 공간 설계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구조적인 가변성 있는 공간 설계. 무슨 공간? 자궁 공간 설계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건축가는 자, 네거티비즘적 사고에 기반한, 동양정신에 기반한 네거티비즘적 사고, 즉 피해를 주지 말자, 어떤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공간 설계를 해야 된다, 그죠? 그 공간 설계는 다름 아닌 통합 공간 설계, 공유 공간 설계, 기본 공간 설계, 자궁 공간 설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설계를 하면 환경과 그 다음에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의 편리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 설계가 될 수 있겠지,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건축과 동양 정신이었고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전기문입니다. 전기문, 잊지 못할 윤동주입니다. 이 글은 윤동주에 대한 글쓴이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 있는 전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평전입니다. 평전. 자, 윤동주와 함께 그 대학 생활을 했던 윤동주의 후배 정병욱이라는 사람이 쓴 전기야. 자, 같이 보겠습니다. 1941년 9월 우리의 알차고 즐거운 생활에 난데없는 횡액이 닥쳐왔다. 횡액, 좋지 않은 일, 구체적으로는 일제의 감시가 날카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당시 김송 씨가 요시찰 인물이었던 데다가 집에 묵고 있는 학생들이 연희 전문학교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감시하는 일제의 눈초리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일제 고등계 형사가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우리 방 서가에 꽂혀있는 책 이름을 적어가기도 하고 불온서적을 읽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감시하는 거죠. 또 고리짝을 주워서 편지를 빼앗아가기도 하면서 우리를 괴롭혔다. 우리는 다시 하숙을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마침 졸업반이었던 동주는 생활이 무척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진학에 대한 고민, 대학원을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 또 시국의 불안, 가정에 대한 걱정, 이런 가운데 하숙집을 또 옮겨야 하는 일이 겹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나타난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설상, 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합니다. 동주는 무척 괴로워하는 눈치였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의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중요한 작품들을 썼다. 또 다른 고향, 별 해는 밤, 서시 등은 이 무렵에 쓴 시들이다. 자, 절박한 상황 속에서의 윤동주의 시 창작 활동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주는 시를 함부로 써서 원고지 위에 고치는 일이 별로 없었다. 즉, 한 편의 시가 이루어지기까지 몇 주일, 몇 달 동안을 마음속에 고민하다가 한 번 종이 위에 옮기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동주의 시작 습관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시를 쓰거나 글을 쓸 때 그 고치면서 막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동주는 그렇지 않고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원고지에 옮기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동주가 굉장히 자신에게 엄격하고 완벽함을 추구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시집을 보면 1941년 5월 31일 하루에 또 태초의 아침, 십자가, 눈 감고 간다 세 편을 썼습니다. 6월 2일 그 이튿날에는, 그죠? 바람이 불어를 썼어요. 근데 동주와 같은 과작, 이때 과자가 적을 과자입니다. 이거 여러분 적을 과자야. 그래서 적은 양의 작품을 쓰는 시인이 하루에 세 편의 시를 쏟아놓고 이틀 뒤에 또 한 편을 썼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그것은 머릿속에 완성된 시를 다만 원고지에 옮겨 적은 날이라고 할 때에 비로소 수긍, 납득이 가는 일이다. 그는 이처럼 마음속에서 시를 다듬었기 때문에 한마디 시였 때문에도 몇 달 동안을 고민하기도 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그 표현 방식을 쓰고 있냐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동주는 한 편의 시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정돈을 했다가 이제 원고지에 옮겨 적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 이제 뭐야? 구체적인 사례, 그렇죠? 5월 31일 하루에 세 편 썼고 6월 1일에 또 한 편의 시를 썼다는 구체적인 사례, 그죠? 이 사례를 통해서 윤동주가 평소 시를 어떻게 쓴다?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정돈된 상태에서 바깥에 내놓는다. 그렇죠? 그게 윤동주의 습관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구체적인 예시, 사례를 통해 뒷받침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건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봐봐. 윤동주는 한마디 시어 때문에도 완벽한 성격 때문에 몇 달을 고민하기도 했대요. 이것도 일반적인 얘기잖아. 그럼 뒤엔 또 뭐가 와야 돼? 그 하나의 시어 때문에 몇 달을 고민한 것에 대한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자, 보겠습니다. 유명한 또 다른 고향에서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구를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라는 구절에서 풍화작용이라는 말을 놓고 그것이 시어답지 못하다고 매우 불만스러운 적이 있었다. 자, 여러분, 풍화작용이라는 시어를 놓고 이 시어가 시어답지 못하다고 불만스러워했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시어답지 못하다고 생각했을까? 바로 시어의 특징이죠. 그죠? 자, 여러분, 언어는 일상 언어가 있고 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학 언어가 있죠? 일상 언어는 소통이 목적이죠. 소통이 목적이다 보니까 지시성을 떼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죠? 근데 문학 언어는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 감정의 교감이 목적이죠. 그래서 함축성을 떼어야 돼요. 그게 문학 언어죠. 그죠? 시어죠? 근데 풍화작용은 어떤 성을 떼요? 지시성을 띱니까? 함축성을 띱니까? 그렇죠. 지시성을 띠죠. 그렇죠. 그래서 일체의 함축적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윤동주는 이 시어가 시어답지 못하다라고 몇 날 동안을 이제 고민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나 고칠 수 있는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 그대로 두었지만 끝내 만족해하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보건대, 자, 동주는 하나의 시어를 쓸 때도 굉장히 어떻게 했다, 여러분? 고민해서, 그렇죠? 완벽한 시어를 찾고자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얘기 먼저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뒷받침하는 방법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자기 작품을 지나치게 고집하거나 집착하지 않았다. 이것도 일반적인 얘기죠. 그죠? 그럼 뒤엔 또 뭐가 와야 돼? 그죠? 자기 작품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별 해는 밤에서 그는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로 첫 원고를 끝내고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제 글쓴이 정병욱. 나는 그에게 넌지시 어쩐지 끝이 좀 허한 느낌이 드네요. 라고 느낀 바를 말했다. 자, 여러분, 윤동주와 정병욱의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윤동주가 대학 4학년 때 정병욱이 대학 이제 1학년인 거야. 나이 차이로는 더 차이가 나고, 나이는 한 5살 정도 차이가 나고, 학년으로 이제 4학년하고 1학년이야, 여러분. 근데 이제 단순한 이제 어떤 학년과 나이를 떠나서 그 당시에 이미 윤동주는 그 시인으로서 널리 알려진 사람이야. 반면 이 정병욱은 갓 이제 문학을 공부하던 이제 사람이었지. 갓 문학에 입문한 사람. 근데 정병욱이 뭐라고 한 거야, 여러분? 윤동주의 그 시를 보고, 아유, 형, 이거 어떻게 끝이 좀 허한 느낌이 드네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가수 이승철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이제 데뷔한 신인 가수가, 아유, 선배님 어떻게 좀 그 노래가 좀, 끝이 좀 이렇게 좀 허하네요. 아유, 좀 이렇게 감독이 좀 부족해요. 선배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 윤동주가 어떻게 했어, 여러분? 봐봐. 그 후, 현재의 시집 제1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고를 정리하여 서시까지 붙여 나에게 한부를 주면서 지난번 정형이, 자, 정형.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거든요, 여러분. 학년도 후배고. 근데 정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윤동주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나이 어린 사람, 후배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정형이 별 해는 밤 끝부분이 허하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끝에다가 덧붙여 보았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넉 줄을 적어 넣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배려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붙인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이처럼 나의 하찮은 충고에도 귀를 기울여 수용할 줄 아는 태도란 시인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 왜냐하면 여러분, 예술가는요, 자기 작품에 대한 고집이 대단해. 그치? 그죠? 자존심, 아집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신의 어떤 그 작품을 그 쉽게 고칠 수 있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유연하고
너그러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동주는 이렇게 자기 것만 고집하는 그런 어떤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지. 그걸 직접 사례를 통해서 또 뒷받침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동주의 그 너그러운 마음에 다시금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세상스럽게 우러나게 된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왜 평전이냐면 누가 본 관점에 쓴 거야. 그러니까 정병욱이 본 관점에 쓴 전기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충고했는데 그거 받아줘서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잖아,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 있는 전기, 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윤동주의 전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제3절 실용적인 걸 이어서 나가겠습니다.